네, 안녕하십니까.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가 주최 주관하는 인문강좌 인생 인문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정말 아름다운 여성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문영 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텐데 자기소개를 먼저 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임은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독서 코치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서 인문학 강연과 북콘서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인문 MC로도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이문영 씨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가 있어요. 바로 그 독서 코치까지 하니까 네. 책하고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책으로 만든 사람들 내 삶을 바꾸다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그 주제하고 정말 잘 맞는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예,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예요. 그렇죠. 예, 신석정 시인의 고택이죠. 네, 비사벌초사 남농송동에 있는데 원래는 저희가 그 바깥에 정원에서 실제로 그 신석정 시인께서 갖고 왔던 정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네, 오늘 마침 또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사실 좀 그 책을 이제 좋아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이문영 씨는 여러 가지 행사에서 또 MC로도 역할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제가 네. 뭔가 좀 배울 게 없을까, 뭔가 좀 이렇게 뽑아먹을 게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와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그 직업군들을 좀 말씀하셨어요. 그 네. 중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독서 코치라는 직업군을 갖고 계십니다. 네.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음, 운동권에서만 코치라는 말을 썼잖아요. 운동하시는 분들 그쵸. 돕는 사람. 누군가를 이렇게 그런데, 좀 지도해주고, 네, 맞습니다. 비슷한 의미인데, 요즘에는 라이프 코치도 있고, 학습 음, 코치도 있듯이, 독서에도 먼저 책을 읽고, 앞서서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독서 네, 코치라고 독서 이야기합니다. 코치. 네, 그러면 이 책의 전반적인 어떤 지식과 바라보는 어떤 방향성, 사고력도 굉장히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하고 아,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또 강연을 예전에도 또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강연한 적도 있지만, 그거 외로 다른 사람이 강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한마디로 네, 기획자의 역할을 또 하셨단 네. 말이에요. 네. 예. 이제 작년까지는 그 1% 지식 나눔이라는 음, 이름으로 지역의 소수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음, 모여서 만든 모임인 그 강연회가 그렇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이런 삶을 살게 된 게 불과 5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음, 지식 나눔이란 모임은 그 전부터 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제가 주로 책상 나르고 이런 잡다 음, 이렇게 다른 일들을 음, 했다면 이제 이 책으로 함께 인생이 바뀌면서는 음, 직접 기획도 하고 섭외도 하고 음. 진행까지 하는 일을 어. 하게 되었어요. 진행까지 하고 네, 아무튼 뭐 기획 또 진행 그다음에 코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어찌됐든 책이 그렇죠.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네,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문영 씨의 과거 이야기를 한번 좀 쭉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의 이문영 씨가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저희가 간접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영 씨는 과거에 책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나 봐요. 네, 어렸을 때도 책 음, 읽기를 네. 좋아했는데 책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또 작가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음, 진행하는 일을 음. 한다는 건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능력을 배양시키려면 그 진행 능력이라든지 말을 잘하고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담력이라고나 할까? 그런 능력들이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 뭐 학창 시절 때도 앞에 나가서 이렇게 손 들고 나 발표하겠습니다 하고 뭔가 사회도 보고 반장 선거도 아니요. 나가고 약간 이런 종류의 어떤 성향이었습니까? 전혀 그 음. 성향과는 정반대의 완전 사람이었어요. 반대?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걸 찍고 있는 이 네, 순간도 믿기지가 않고 네, 지금 제가 하는 일을 할 때도 늘 과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게 됐지? 이제 음. 믿기지가 않은데 그 이유는 저는 학창 시절에는 발표라는 걸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예, 사람이었어요. 네, 직접 아예 안 할 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네.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하지 않으면 빵점을 맞는다. 그렇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보고라도 덜덜 떨면서 하지만 네. 제가 직접 손을 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굉장히 싫어했고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이제 저희 반 친구들이 총 42명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 42명이 발표를 다 하면 수업을 빨리 끝내고 놀게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다 해야지 그럼. 네, 그럼 무조건 다 해야죠. 42명 다 해야지. 네, 애들이 이제 눈치 게임 하듯이 너도 나도 일어나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저였는데 이제 아이들이 원망의 눈초리로 저를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연예인병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어요. 어이구. 그래서 결국 네. 못해서 혼나고 친구들은 아이고. 저 때문에 놀지도 못하고 허허. 이제 그 이후로 그 무대 공포증, 대인 공포증이 조금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네. 아니 그런 과거를 상상할 수가 없는 게 아니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데 그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 앞에서 MC도 하시고 강연을 진행을 하시고 섭외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런 역할을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창 시절에 일단은 내가 사람 앞에 나서는 능력은 없는 것 같아 라고 분명히 느끼셨을 텐데 네, 확실하게 그 느꼈죠. 당시에 직업으로서의 목표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게 되게 무서우면서도 유일한 꿈이 하나 있었다면 그게 바로 선생님이었거든요. 선생님이라면 앞에 서서 그치.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아무리 아이들이지만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너무 아이러니한데 네. 일단 이제 대학 들어가서 그래서 교직 이수를 받긴 받았어요. 아. 근데 이제 교생 실습이라는 관론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못해서 결국 5학년까지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5학년 때 이제 1월에 교생 실습을 신청을 하고 이제 실제로 실습은 4월에 하거든요. 근데 그 3개월 동안 내가 실습을 한다는 상상만으로도 너무 떨려서 8kg가 빠져버렸어요, 몸무게가. 8kg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와. 네.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 8kg가 빠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친구들한테 다이어트에 특효약을 마음고생이다.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다라는 말을 하는데 네. 네, 그렇게 8kg가 빠져서 그때도 이제 일단 어쨌든 나가서 수업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토시 하나 안 빼놓고 A4 용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어서 그거 보고 읽고 나왔어요. 교생 실습을 그렇게 마쳤어요. 눈을 마주치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네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직업의 역할을 하셨어요? 아니요. 아예 못했어요? 네. 아니 네. 이수까지 하셨는데? 네, 이수를 하고 이제 임용고사에 도전을 했는데 그렇죠. 한 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재도전의 기로에 놓였을 때 저 스스로한테 이제 질문을 했어요. 너가 선생님이 된다고 해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어? 라고 질문을 했는데 아니 난 못해 라고 자문자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꿈보다 제가 못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굉장히 자신 없고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을 내가 발굴하고 그것을 키우는 게 아니라 네. 못하는 것이 더 큰 거야. 네. 그래서 피하려고 네네, 하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제 직업도 이제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제한적이게 되는 거죠. 그랬군요. 참 그랬던 분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한다는 게 참 지금으로서도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이제 안 하게 된 거고. 네, 포기하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는데 이제 유일하게 하나 있었던 꿈이 사라지니까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한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었어요. 20대 초중반이었군요, 네. 그때가. 어떻게 버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뭔가 걱정거리가 있으면 이것을 풀어야 되는 창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임은영 씨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30살이라는 나이가 돼버렸는데 이게 30이라는 숫자가 주는 중압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내가 이 젊은 20대 시절을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30대 때부터는 좀 다르게 살아야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어서 그때 처음으로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든 생애는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네. 근데 뭐 거창한 건 아니고 뭐 일기 쓰기라든지
뭐 여행 가기라든지 이런 소소한 것들부터 제가 이뤄나가면서 행복함을 맛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행복감을 주는 원천이 뭐였어요? 책이었어요? 네, 책이었어요? 책이었습니다. 아, 역시나 책이었구나.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때 가장 1순위로 꼽았던 버킷리스트가 바로 상해로 여행 가기라는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중국 상해? 네네. 제가 전공이 중국어여서 대학 시절에 잠깐 이제 유학을 다녀왔는데 예. 그때 상해에 다녀오지 못한 게 좀 후회가 돼서 30살을 기념해서 한번 여행을 가보자 해서 버킷리스트를 썼는데 사실 이게 직장을 다니면서 이행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예. 시간이 그대로 흘러서 이제 하반기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독후감 대회 응모 글을 보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상을 받으면 네. 상해로 여행을 보내준다는 대박.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운명의 와, 운명이다. 이건 소름 내가 끼쳤겠다. 네, 진짜 그걸 진짜 보는 소름 순간 끼쳤어요. 소름 끼쳤다. 네네. 얘 이거 내 건데? 네, 맞아요. 와. 근데 이제 마감 일자를 보니까 네.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서 내일이야? 네네. 순간적으로 쓰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내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있는 기회니까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퇴근하고 책을 사서 읽고 네. 이제 하루 만에 독후감을 써서 냈는데 이제 며칠 뒤에 네. 운이 좋게도 이제 그 대상을 받게 돼서 제가 대상을 받았어요? 상해를 가게 되었어요. 아, 이거 박수. 그럼- 효과음 들어갑니까, 이거? 네. 아. 대단하다. 그렇게 진짜 해서 책을 하루 만에 진짜- 읽는 것도 불가능한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책을 읽어서 독후감까지 썼어. 대상 받고요. 와. 그렇게 해서 음. 버킷리스트를 이뤘는데 그 버킷리스트를 통해서 음. 상상할 수도 없는 지금의 삶으로 지금의 직업군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게 굉장한 초석이 된 거네요. 그쵸. 왜냐면 이제 그 여행을 갔을 때 그 책을 쓴 작가님하고 수상자분들하고 관계자 여러분들 같이 갔는데 그 작가님께서 제게 독서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나와보지 않겠냐 이렇게 권유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첫 네. 대답이 이 세상에 독서 모임이라는 게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도 몰랐었던 거예요? 네, 독서 전혀 모임은 몰랐고.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그런 모임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엄청 혼자만의 세상에서 우물한 개구리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나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던 어떤 그러한 상처 때문에 네네. 내 스스로를 계속 이렇게 가둬둔 거구나. 네네. 그러다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게끔 한 게 그 독서. 네, 맞습니다. 독후감이었고. 네, 독후감이고 그분이 이제 제안해주신 독서 모임에 나가게 되면서 이제 제 인생이 이렇게 흘러왔어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마다 다 각자 잘하는 게 다르잖아요. 네. 각자 좋아하는 게 다 다른데 그 좋아하는 것을 좋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도전해 본 거잖아요. 우리 은영 씨께서도 독후감이라는 것을 한번 꽤 어렵잖아요, 사실. 그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독후감 지정되는 책도 있고 그 사서 읽고 독후감을 쓴다는 것도 참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물론 상해 여행권이 걸려 있긴 그쵸, 했지만 그 여행에 눈이 멀어가지고 좀. 근데 그것을 도전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진짜 인생의 기회가 3번 정도 온다고 하는데 그 기회를 한번 잡은 겁니다. 그쵸. 용기로 네. 한번 해본 거. 말로서는 내가 그동안은 세상에 나와보진 못했지만 글로서는 내가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든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모임을 가졌어요. 네. 모임에서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임에 나간다고 해서 내가 독서 코치, 뭐 MC, 강연 진행자를 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그렇죠. 안에서 또 어떤 네. 역할과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의 은영 씨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에피소드 몇 가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처음에 이제 그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이 토요일 아침 6시 40분에 시작을 하는 모임이었어요. 잠을 안 주무십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다들 불금 보내고 잘 시간인데 그러니까. 과연 그 시간에 몇 명이나 나와 있겠어? 네. 한 5-6명 나와 있지 않을까 하고 맞아.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7시도 안 됐던 그 시간에 당시 한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목격하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요. 네, 진짜 큰 충격을 받게 됐어요.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 우리 지역이었어요? 네, 전주입니다. 전주였어요? 네네.
그걸 보고 이제 저도 이 모임에 나오고 싶은 마음은 드는데 네. 토론 모임이다 보니까 또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 맞아. 네. 네. 이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네. 이제 안 나가려고 핑계를 댔어요. 아니, 토론 모임이면 같은 책상에 같은 높이 앉아서 그냥 내 이야기를 전하는 건데 그것도 힘들었던 거예요. 네, 그 그것도 당시까지만 힘들었어요. 해도? 네네네. 아, 그래서 진짜 이제 어려웠구나. 말도 안 되는 이제 차 핑계를 대면서 그 시간엔 차가 없다. 아, 자차가 네, 자차가 없으니까. 없었어요, 그때.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네, 없고. 네. 예. 근데 그때 마침 옆에 계신 분께서 예. 어디 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느 아파트 산다 했더니 아, 나 그 옆에 아파트 사니까 내가 태우고 이거 함께 오겠다. 좀 빼봐. 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갔죠. 어. 나갔는데 이제 거기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제 메인에 진행자가 한 분 계시고 각 조별로 이렇게 앉아서 모듬으로 이제 토론을 하는데 제일 끝에 앉으면 앞에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끝에 앉으면 시간이 없어서 끊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시간 제한이 네, 있으니까. 일부러 끝에 앉았어요. 나까지는 안 오겠지. 네, 네. 어. 근데 꼭 이게 배려가 너무 배려심이 좋으셔서 신임이라고 어. 건너뛰고 저한테 자꾸 어허.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 원망스러웠겠다. 엄청 원망스러워져. 갑자기 나 말 피하려고 글로 네. 하는 모임 왔는데 네, 또 말을 네. 해야 돼.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워낙 책을 읽고 이제 글로 정리해 놓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때도 이제 그 정리해 간 걸 가지고 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조그만 소리로 이제 그걸 보면서 읽었는데 그 누구도 목소리가 작다 혹은 뭐 제 얘기에 뭔가 토를 다는 그런 사람이 없이 다 귀를 기울여 주시고 호응을 해 주시고 칭찬을 해 주셔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됐어요. 그 책을 함께 읽고 만난 사람들을 그랬구나. 통해. 나는 뭔가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 안 좋아할 거야. 네, 약간 그런 이런 압박감이 마음이 있었는데 강했어요. 아니네. 내 이야기를 들어주네. 내 이야기에도 가치가 있나 봐. 라고 생각해 준 아주 고마운 분들이에요. 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세월이 흘렀을 거 아닙니까? 이제 독서 모임을 쭉 하셨죠.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그 모임은? 네, 그 모임은 이제 진행할 때만 가끔 나가고요. 저는 네. 이제 다른 모임을 다른 하고 모임도 하고 이제 계시고. 만들기도 하고 나오기도 네. 하고 이런 식으로 모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전에 얘기를 듣기로는 그 모임에서 이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충실히 열심히 나갔는데 뭔가 한 번에도 큰 계기가 한번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이게 뭐였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아, 이제 그 독서 모임을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과 함께하는 문화와 더 친해지게 돼서 이제 그 당시에는 매월 한 번씩 열리는 북콘서트가 있었거든요. 북콘서트. 네네, 이제 그 북콘서트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때 나가서 보면 물론 작가님의 강연도 너무 좋지만 그 당시 이제 고정 진행자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진행자분이 너무 진행을 잘하는 거예요. 깊이 있고 편안하고 여유 있게. 그래서 어쩜 사람이 말을 저렇게 여유 있게 잘할 수가 있지? 부럽지. 네.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갖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마침 이제 독서 모임에서 그때가 딱 한 번 처음 진행을 하고 난 바로 그 직후였어요. 그러니까 더 사람이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경의 대상으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네. 이번에 이제 당신께서 책이 나왔는데 직접 북콘서트에서 강연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회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때 독서 토론 진행하는 모습을 보니 은영 씨가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주신 거예요. 그 자리를. 너의 속도 모르고. 내가 그거 안 하려고 지금 독서 모임 왔는데 네네. 그걸 시키다니. 그래서 이제 쭉 사연을 얘기를 했죠. 제가 그때 독서 토론 진행을 하게 된 것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지만 그때 역시도 교생 실습 때처럼 시나리오를 쭉 써가지고 그걸 보고 읽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처음에 거절을 했는데 네. 그분이 이제 며칠 동안 저를 설득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가 걱정이야. 네가 실수를 하더라도 옆에 늘 진행해왔던 내가 있는데 널 도와줄 수 있다. 해서 그걸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난 못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입 밖으로 어느새 네,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그런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은영님의 무의식 속에 정말
한번 내가 나를 한번 이겨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역시도 음, 늘 제가 저를 음, 이겨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조금씩 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매번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극복을 하고 있는 의영 씨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하나도 다 그렇게 극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 네, 지금 계속 목이 메어가지고 제가 쌍화탕 이렇게 드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처음으로 독서 모임 토론이라는 어떤 진행을 하셨을 텐데, 북콘서트 진행을 하셨을 텐데, 인생 처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기억나요? 어떻게 했는지? 그때 이제 네. 사전에 네. 일단 그분의 책을 음. 정독을 하고 음.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음. 쭉 이제 이야기를 듣고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는데도 너무 떨려서 며칠 전부터 그 북콘서트 하는 장소에 가서 제 휴대폰으로 이제 동영상 촬영을 눌러놓고 대박. 혼자 앞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있는 것처럼 말도 와. 걸어보고 진짜 철두철미하다. 옆에 네. 그 작가님도 안 계시는데 마치 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서 얘기도 하고 쉐도잉을 그러면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 근데 이제 한 번 했을 때 보면 이상하니까 그 다음날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와. 그 직전까지 계속 그 과정을 반복을 했어요. 저도 이제 아나운서지만 그 남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남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제가 하는 멘트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 질문 받을 때 연습 많이 한 사람 못 따라갑니다. 라고.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이 글 잘 쓰잖아요. 말도 많이 연습한 사람이 잘하거든요. 그 연습을 하신 거예요. 네. 잘하고 싶어서라기보다 그 선생님이 MC로 계시다가 이제 주인공으로 서셨는데 그 무대를 망치면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당일이 돼서 이제 거의 반탈진 상태로 거의 제가 밥을 못 먹어요. 떨려가지고. 너무 긴장하면 네네. 사람이. 오늘도 식사를 못 하셨다고. 네, 오늘도 밥을 못 먹고 왔는데 네. 끝나고 먹으려고요. 아침에 녹화할 걸 차라리. 네. 그래서 이제 탈진 상태로 올라갔는데 이게 막상 올라가니까 묘하게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감정을 느꼈잖아요. 그때 이제 32살이어서 32년 만에 네. 처음 나이가 맞죠. 나오는데 네. 처음 그 감정을 느끼면서 이제 끝나고 내려오면서 희미하게 이제 이런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남들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남 앞에서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를 처음 깨닫게 됐어요. 스스로. 불가능하진 않구나. 네네. 라는 것을 그래요. 그 일이 있은 후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람 앞에 나서는 역할을 주로 하셨어요. 어땠어요? 네, 그게 기회가 됐어요. 이제 그 작가님 워낙 바빠지셔가지고 네. 제가 자연스럽게 그 북콘서트의 고정 MC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매월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진짜 어떻게 보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한 단계 본인이 가장 공포스러운 거를 한번 무너뜨리니까 이제는 누군가에게 코칭을 해줄 수 있는 역할. 그렇죠? 큰 또 행사에서도 MC를 할 수 있는 또 어떤 기회. 뭐 강연의 진행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역할을 또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네요. 네. 너무 감사하게 이제 제가 그렇게 MC라는 진행자라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스스로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아나운서도 아니고 얼굴이 그렇다고 출중하게 예쁜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크거나 좋은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럼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될까 물어봤을 때 저는 진짜 더할 게 정성과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거라도 다 해야지 그거마저 하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시나리오를 다듬는 연습을 하고 이제 처음에 북콘서트를 진행하고 내려왔을 때 몇 분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아까 했던 멘트 좀 음. 적어줄 수 있어요? 아까 마지막에 했던 클로징 멘트 너무 좋은데 큐시트 좀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네. 아, 내가 정성 들여 쓴 시나리오가 누군가에게는 가슴에 와닿기도 하구나. 그럼 나는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 라고 중심을 잡았고요. 두 번째로는 토론 진행했을 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해주셨던 말이 토론 시간이 충분해서 좋았어요 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저는 2시간이 있으면 뭐 네, 과거에는 막 이제 진행하고 이러느라 이제 토론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는데 토론 시간이 충분히 준 거군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니고 음. 제가 말하는 걸 너무 못하니까 제 일부러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토론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시간이 남은 거야. 없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제가 의도하고 한 줄 알고 너무 이제 배려한 줄 예, 알았구나. 예, 너무 좋았다고 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색다른 진행이었네요. 네. 아,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음. 자기가 말할 시간을 더 필요로 하고 자기의 말을 들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구나를 알게 돼서 그럼 나는 어차피 말보다는 듣는 게 더 강점인 사람이니까 말하는 사회자가 아니라 들어주는 사회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때 처음 제 장점을 바라보고 그렇게 방향을 정했던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들어주는 사회자. 그러니까 공감대를 넓히는 사회자인 거잖아요. 예. 저에게도 굉장히 좀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 지역에서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은영 씨가 사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강연 같은 데 가서 은영님께서 무대 위에 올라오셔서 마이크를 잡고 또 활동하는 모습을 제가 보기도 해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야,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그 깊이가 있지? 왜 다를까? 나에게 없는 부분이 저분한테 왜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로 되게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사실 오늘 제가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안고 왔거든요. 이건 진짜 진심입니다. 근데 오늘 그 팁을 들었는데 역시나 요행이라는 건 없구나. 다 정성과 시간, 수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더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또 얘기했던 건 어떻게 보면 약간은 뭐랄까 좀 큰 이야기였던 것 같고 좀 세밀하게 나도 누군가에게 좀 감동 있는 말을 전해주고 싶은데 예, 나도 누군가들의 앞에서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을 좀 하고 싶은데 뭔가 울림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시청하시는 분들도. 근데 어찌됐든 은영 씨는 그 이제 책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무대에 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책을 활용하는 방법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책 보면 네네. 보고 좋았어. 이 작가 참 글 잘 쓰네.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은영 씨는 뭔가 다릅니까? 책을 대하는 마음 또는 뭐 책을 활용하는 법이 좀 뭔가 다른가요? 저도 사실 이제 독서 모임에 나가기 전에 혼자 읽을 때는 읽고 이건 참 뭐 슬프네, 기쁘네 이렇게 감정만 느끼고 책을 덮곤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독서 모임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을 정리해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을 읽고 나면 그 책의 좋았던 부분에 대한 발췌도 하고 또 요약도 하고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도 달아보면서 그게 많이 연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 생각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생각도 다 들어봄으로써 제가 책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발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면 그게 한 권의 진짜 풍성한 또 다른 책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게 이제 멘트에 드러나는 것 같고요. 또 저는 시나리오를 쓸 때 도움이 되려고 한다기보다 평소에 이제 예를 들어 좋은 시를 읽으면 그걸 이제 필사를 해요. 이제 필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한번 기록을 해보기도 하고 또 이제 길을 가다가 보이는 곳곳에 자연이나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장면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 그게 쌓여서 나중에는 키워드별로, 계절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 그게 이제 저의 자산인 거죠. 네. 그게 포트폴리오구나.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행사가 딱 주어졌을 때 여기에 제가 준비했던 게 어울리면 그걸 붙여서 오프닝 클로징을 하기도 하고 그런 그거는 식으로. 진짜 이문영 씨 것만인 거잖아요. 누군가는 따라할 수 없는. 그렇죠. 그건 이제 사전에 늘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이렇게 요즘 봄꽃이 굉장히 예쁜데 운전하면서 꽃 보면 아 예쁘다. 저녁 뭐 먹지? 이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저녁으로 이어가거든요. 이렇게 아 예쁘다. 배고파지네? 이렇게 이어가는데 그걸 보고 나의 단상을 좀 적어보고 또 책을 읽고 난 후에도 그러니까 독후감이잖아요. 네네. 독후감을 한번 적어보는 그런 습관이 지금의 은영 씨를 만들고 누군가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힘을 갖게 한 원천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블로그를 운영하시죠? 그런 것들 네. 좀 보고 싶어요. 아니 저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안 보고 싶습니까? 그런 글들을 좀 보고 싶어서 야, 이 사람은 대체 그러면은 뭐 같은 책을 보더라도 어떻게 생각했을까가 궁금해요. 블로그에는 맛집밖에 없는. 그래요?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거기는 글이 그래도 맛집을 이렇게 평가한 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냥 사실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저를 섭외해 주시는 분들도 간간이 생기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썩어차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블로그를 원래 예전에 제 글을 조금씩 올리다가 그건 다 비공개로 해두고 이제 다시 작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것의 첫 포스팅이 바로 이 비서불초사였어요. 이곳에서 영감을 얻으셔서 글을 쓰신 게 있어요. 네, 뭐 영감을 얻어서 쓴 글은 아니고 소개하고 싶어서 전주에는 이렇게 멋진 고택이 있고 신석정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주인장님께서 멋지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차 한잔 하시면서 그 시인의 감성을 좀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그걸 시작으로 이제 포스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를 계속 운영하게 됐어요. 그래, 은영 씨의 어떤 그 따뜻함을 보고 싶은 분들은 나가고 있죠. 여기 지금 아마 여기 주소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꼭 방문해서 댓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자, 작년까지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그 1% 지식 나눔이라는 곳에서 그 매월 강연을 만들어내고 진행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많은 인사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특별한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분은 이제 2018년도에 정말 말 그대로 혜성처럼 등장한 회색인간의 김동식 소설가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분의 이력이 참 독특하잖아요. 소설가로 데뷔를 하려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글을 잘 써오고 등단을 하는 과정을 밟아야 소설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진짜 말 그대로 혜성처럼 등장을 했는데 과거에 이제 중학교를 중퇴를 하고 생업전선에 바로 뛰어들어서 일을 하다가 성인이 돼서 서울에 올라와서 한 주물 공장에서 이제 10년 이상을 근무를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단순 노동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삶이 무료해서 어느 날 이제 재미로 인터넷 게시판에 들어갔는데 그 게시판이 이제 공포물의 글이 올라오는 게시판이었대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재밌어서 보다 보니까 이 정도면 나도 쓸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상상해왔던 걸 썼는데 처음엔 반응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베스트로 선정된 글들을 쭉 분석해보니까 3가지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분석을 하셨어요? 네네. 그분이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 특징이 일단 짧을 것. 짧아야 사람들이 읽는다. 그쵸. 네. 두 번째는 반전이 있을 것. 이런 게 있어야 되구나. 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3일에 한 번씩 쓸 것. 지속성까지 있어야 된다. 네, 왜냐면 이제 3일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이 글을 올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뒤로 밀리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아. 안 읽는 거예요. 사람들 대중에게 도태되지 않으려면. 네, 네. 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켜서 글을 썼더니 네. 이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와, 이 사람은 천재다. 어. 어떻게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다. 너무 재밌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니까 이 사람이 무료했던 삶이 너무 재밌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런 소통하는 게 너무 좋아서. 네네. 그래서 이제 계속 글을 썼는데 독자들이 또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네. 칭찬만 한 게 아니라 지적도 동시에 했어요. 어떤 지적이요? 맞춤법이 다 틀렸어요. 라든지. 맞춤법 지적? 네, 네. 야, 이거 자존심 상해. 네, 그쵸. 작가로서. 개연성이 부족해요. 막 이런 지적들을 네.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보통이라면 주눅 들어서 이제 글을 중단하기 마련이잖아요. 맞아. 그런데 이분은 무섭잖아요. 정말 제가 가까이서 뵈면서도 참 너무 바르고 순수한 인품을 가졌다고 느낀 게 그걸 정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는 틀리지 않았어요. 담대함이 있었구나.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점점 글로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이 독자들이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독자 입장에서는 아, 내가 좀 키운 것 같아 라는 그런 뿌듯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더 응원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죠. 뭔가 독자와 작가 사이에 끈끈함이 자연스럽게 생겨. 네네. 근데 그 많고 많은 팬 중에 한 분이 이제 김민섭 작가님이라고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 대리사회 등을 쓴 이제 유명한 작가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이 김동식 작가의 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만나자고 해서 당신의 글을 한번 책으로 엮어보자, 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김동식이란 사람을 발굴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책이 바로 회색인간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반응이 없어가지고 괜히 내가 책을 낸다고 해서 출판사에 손해를 끼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돼서 큰맘 먹고 그 원래 글을 올렸던 게시판에 여러분 제가 책을 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동안 제가 공짜로 이걸 읽기가 너무 죄송했는데 책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 이 책 샀어요 하는 그 인증샷 릴레이가 펼쳐진 거예요. 너무 뿌듯하다. 너무 그쵸. 고맙고 너무 감동적이에요.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더군다나 다른 SNS에 또 퍼뜨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3일 만에 네네. 홍보를 자처하고 3일 만에 책이 다 팔렸어요. 그래서 돌연 일쇄가? 네. 와. 1쇄 이상일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3쇄까지 갔어요? 훨씬 그거보다 더 많이 팔렸는데 3일 만에 팔린 건 6,000권이었나 6,000권? 그랬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대박이다.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어떤 한 일반인이 베스트셀러 작가에 오르니까 이제 언론에선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SBS 뉴스까지 나왔어요. 이분의 삶을 조명하는 글이. 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방송도 하고 또 전국 각지로 강연을 다니면서 또 그 해에 올해의 작가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등단한 사람들만 그동안 후보로 올랐거든요. 근데 등단하지 않은 사람 최초로 후보에 올랐는데 그때 같이 후보에 올랐던 사람이 한강 소설가예요. 그분이랑 이제 후보에까지 올랐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지금도 인기가 많으시고 또 신작도 얼마 전에 내셨는데 여전히 그는 3일에 한 편씩 글을 쓰는 성실함과 또 독자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겸손함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도 꾸준히 네. 3일에 한 번씩 글을 쓰고 있고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책도 뭐 오늘 갖고 오셨는데 네. 그래도 한번 좀 보여주시죠. 갖고 오셨으니까 네. 한번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갖고 오신 것 같아요. 한번 표지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표지가 굉장히 봄하고 잘 어울리는 표지예요. 이 책은 얼마 전에 나온 김동식 작가의 8번째 소설집입니다.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순 없다. 이건 이제 표제작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일주일 뒤에 멸망하는 걸 알면서도 사랑에 빠지는 남녀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드라마로도 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와, 부럽습니다. 네. 이 책은 이제 김동식 작가 소설의 특징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한 편당 한 20-30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고 반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긴 시간 오래오래 곱씹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의 기로, 갈등, 윤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묵직한 질문을 던져줘요. 그렇기 때문에 김동식 소설 같은 경우에는 책의 재미를 못 느꼈던 분들, 책이라면 지루하다 먼저 떠오르신 분들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 가장 좋은 네. 책이고요. 또 청소년들도 정말 좋아하는 책입니다. 네, 오늘 이문영 씨께서 추천하는 첫 번째 책은 우리 김동식 작가의 책이었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좀 궁금했을 거예요. 과연 저분은 요즘에 어떤 책을 읽고 있을까 궁금했는데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MC로서도 활약하시면서 좀 아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정말 잘했다, 뿌듯하고 뭐 이럴 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2018년도 전주 독서대전에 제가 진행자로 섰을 때 네. 그때 제가 맡았던 그 강연이 책으로 사람들을 처방해주는 사적인 서점의 정지혜 대표님 강연을 제가 맡았었어요. 네네. 그런데 당시에 다른 작가님들은 이미 책이 있었기 때문에 강연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팬사인회로 이어졌는데 이분은 이제 당시까지만 해도 본인의 책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께서 이제 처방한 책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 사인을 진행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전에 계속 전화를 하고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정보 하나를 이제 입수했던 게 독서대전 그 다음날 바로 본인의 책이 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전주 시민들에게 첫 번째 독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근데 그분이 또 이제 자차로 오시는 게 아니라 지하철 타고 기차 타고 택시 타고 오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렸더니 그 더운 날 이제 책 30권을 들고 전주까지 네, 오셨어요. 네, 너무 감사하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강연을 듣고 이렇게 대담 형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그분은 얼굴을 보는데 이 책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동안 고민하고 힘들어했을까, 이분한테 좀 뭔가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딱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쓴 사람들 사이에서는 책 한 권을 이제 출간하는 일은 출산과도 같다. 그만큼 이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책 한 권을 낳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 한 권을 낳으셨으니까 우리 그 생일 축하 노래를 출간 축하로 바꿔서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하면서 계신 분들 다 네, 해서, 시작 던졌는데 그때 이제 200명이 넘게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얼마나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감동을 하셔서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시더니 관객들의 동영상에 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억에 남을 만한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서 그때 조금 뿌듯함을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가져온 책이 꽤 많잖아요. 만약에 가져와 달라고 했는데 안 팔리면 내가 다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힘들게 들고 오셨는데 그것도 고민이었을 거야. 다행히 완판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정말 진행자가 이 행사를 잘 진행해야지라는 목적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청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느냐에서부터 다른 것 같아요. 뭐 저희 같은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지만 은영 씨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눈물을 또 흘려줄 수 있고 울림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 사람 자체가 따뜻해지고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훈훈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많이 배우고 엄청 겸손해지네요 오늘. 그리고 최근에는 또 전주 독서대전에서 또 큰 역할을 맡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올해 실무기획단 이제 위원으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저는 타지로 이제 가서 저를 소개할 일이 있으면 그냥 전주에서 왔다고 얘기하지 않고 늘 책 읽는 도시, 글 쓰는 전주에서 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만큼 자부심이 엄청 네, 저는 이제 전주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역에서 계속 인문 MC로 활동을 하는 이유도 책의 도시, 대한민국 대표 책의 도시는 전 단연코 전주라고 생각하는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주인, 특히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독서 모임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곳이 또 전주예요. 네. 전주에는 330개가 넘는 독서 모임이 있거든요. 이런 책 축제 네.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오늘 네. 독서 대전에 또 기획 일을 또 하고 계시니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원래 2017년도에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전주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그 이력을 바탕으로 2018, 2019에도 이제 잘 해서 올해 2020년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독서 축제를 하는 곳은 전국에 많은 지자체가 있지만 전주가 유일하죠.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독서 대전을 하는 곳은 전주를 포함해서 4군데에서 네. 해요. 그런데 하고 이제 있습니까? 네. 하지만 전주가 전주만의, 단연코 이제 더 특별하고 전주만의 그런 특색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올해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국립무형유산원 일대에서 진행이 돼요. 네, 다양한 작가를 만날 수 있는 강연뿐만 아니라 네. 다채로운 공연,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위로와 또 치유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노력하고 계시니까 가을에 꼭 한번 나들이 오셔서 책 축제를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하면 또 독서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때 또 은영님께서 그 기획단에 또 소속돼 있으면서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하실 테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엔 또 은영님의 색깔이 가득 담긴 독서 대전이 되지 않을까 해서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앞으로 이제 은영 씨의 어떤 계획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책을 통해서 인생을 하나 둘 열어가는 분이시기도 하니까 이 사람이 또 다음에는 어떤 걸로 또 변신해 있을까? 또 궁금해하기도 하고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이제 저는 이 일을 하게 되면서 내가 이 순간을 만나려고 이 일을 했구나라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한 번이 있었어요. 이제 작년 독서대전에서 이제 제가 기조 강연 진행을 맡았을 때 제가 맡았던 강연자가 은희경 작가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 도서관에 다니면서 책을 읽을 때 가장 좋아했고 동경했던 작품이 은희경 작가의 작품이었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랑 한 장면 속에 있는 건 과연 어떤 기분일까에 대해서 상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딱 20년 만에 그 상상이 현실로 이뤄진 거예요. 만난 거예요. 네, 그 네, 우상을. 네.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딱 무대에 올라서 진행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제 또 그 생각이 들어서 울컥한 마음에 관객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러이러한 상상을 했었는데 그 꿈이 2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게 오늘이에요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박수도 쳐주시고 끝나고 오셔서 그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사진 한 장을 주고 싶다고 이렇게 전송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 속에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은희경 작가님이 그런 저를 뿌듯하게 바라보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날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까지 왔나 싶으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내가 이제 만나는 작가들을 일회성으로 만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응원하는 진짜 팬으로서 그 시간과 마음을 축적해서 또 그걸 관객에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좀 따뜻한 인문 MC가 되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책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다른 사람에게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올해는 이제 군대로 가서 병영 독서 코치로 또 그리고 전주시의 독서 동아리 길잡이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 책을 통해서도 삶을 열어가신 은영 씨이기 때문에 분명히 타인도 그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고 또 책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또 방향성도 잡아주기도 하고 또 이게 처방도 해주시고 치유도 해주시는 그런 역할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좀 부탁을 저도 좀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코칭을 좀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오늘 거의 뭐 한 50분 정도가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혹시 하시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에게 이것만큼은 내가 한 번 더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좀 말씀해보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여전히 긴장이 되고 여전히 배가 아파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네네. 극복을 네. 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책을 만나기 전, 과거에 저는 무조건 못한다부터 대답을 하는 부정적인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못하더라도 네, 해보겠습니다 라고 용기 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이미 성공한 사람, 이미 대단한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별건 아니지만 저 자신을 놓고 봤을 때 더디지만 차근차근 성장해 가는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됐거든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30살까지의 저처럼 혹시 하고 싶은 게 없거나 꿈이 없거나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모르더라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예전에 저처럼 주눅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어떤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과 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용기, 그게 준비되어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안목과 용기를 전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는 책과 함께 책을 읽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꼭 독서 모임에 함께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지금까지 제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도 임은영 씨에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 많이 좀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지식을 얻어가고 또 감동을 많이 받아가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50분 동안 임은영이라는 책 한 권을 읽은 것 같아요. 네,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감동도 받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생 인문학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식사로 가시죠. 네, 네. 드디어 밥을 먹을 수 있게 됐네요. 네. 자, 3편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오늘 임은영 씨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